종합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토론회는 이동일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허원무 인하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안승호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조성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국장, 김정기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장님, 박진용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김현희 BCG 코리아 대표 파트너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네, 7분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으셨고요. 토론은 좌장이신 이동일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마이크 되고 있는 건가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종대학교 경영학부의 이동일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그 유통주간의 첫 컨퍼런스에서 올해 유통업체에서 고민해봐야 되는 화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가 진행되었을 때 프라이빗 브랜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사실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는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AI라든가 아니면 로봇이라든가 이런 하이테크를 활용한 어떤 그 리테일 텍들이 더 발전하는 양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이 가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운영 효율화가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관심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지난 3년간 우리 생활을 제약해 왔던 코로나19 사태가 딱 끝나고 나면 우리는 이전에 우리가 겪었던 그런 일상생활을 다시 찾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들 중에 뭐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들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라든가 특히 그런 과정에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라든가 전 세계적인 공급망의 재편과 뭐 재구성이라든가 뭐 이러한 문제들이 점점 더 큰 이슈가 되어진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그리고 여기에 따른 우리가 직접 지금 체감하고 있는 것은 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불황과 불경기는 얼마나 갈 것인가 이런 문제들 같은 것들이 핵심적인 이슈들을 자꾸만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유통이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이슈로서 우리의 제조, 유통 시스템 전반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서 효율성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화두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예, 이러한 것들의 가장 핵심에 있는 키워드 중 하나가 프라이빗 브랜드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라이빗 브랜드 아까 김현희 대표님께서 이제 보여주셨던 장표에서 잠깐 나왔던 것처럼 경기와 프라이빗 브랜드 침투율은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그런 양상들을 갖다 보이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양상들이 이전에 제조 섹터와 유통 섹터가 서로 분리되어져 있을 때 생겨나는 어떤 격차들을 어떻게 재구성해서 더 효율화시키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고 이게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수 경제를 재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프라이빗 브랜드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늘 발제해 주신 전문가분들만큼 잘 알지는 못합니다. 제가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유통 기능의 확장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요. 사실 프라이빗 브랜드는 어떻게 본다면은 이렇게 유통 기능이 확장되어지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프라이빗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 소매업체를 갖다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매업체가 브랜드를 개발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표면에 드러나 있는 그런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이
프라이빗 브랜드라고 하는 것이 소매업체가 이렇게 유통 기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가 되었던 건 유통업체가 하니까 전국적인 광고 안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제조업체들한테 수요의 안정성을 제공해 줌으로써 코스트 리더십을 끄집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이렇게 코스트 리더십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근거에는 선 주문에 의한 생산 루트를 할당할 수 있는 역량들 갖다가 제공해 준 것이고 거기서부터 코스트 리더십이 생겨나니까 저가격 상품들을 소비자들에게 더 쉽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출발했던 것이 점점 더 확장되어지고 발전되어지는 그런 양상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 대표적인 도전 과제 중에 하나가 리테일러들은 리테일러로서 소비자들의 구매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구매 데이터와 구매 반응 데이터와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제조 기능들에 더 많은 기능 확장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이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디자인이라든가 작게는 디자인이라든가 상품 구성이라든가 소싱과 같은 형태로 점점 더 그 발전의 양상들이 더 커져 나가는 도전 과제들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품 자체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전체 소매의 판도를 갖다가 바꾸는 그런 사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오늘 두 번째 발표를 해주신 김현희 대표님 같은 경우에 김현희 대표님께서 주로 중심되어서 말씀해 주신 것은 유통업체 입장에서 제조 시스템과 어떻게 결합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이셨는데요. 이러한 결합 과정들을 더 긴밀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기제 같은 것들이 혹시 존재한다면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진 않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리테일러 이니셔티브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마켓 이니셔티브가 있을 수도 있고 어디에서부터 출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이니셔티브들에 대해서 좀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메커니즘에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업체와의 협업 관점에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럼 뭐 공급업체에서 시작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제 항상 접근을 할 때는 우리 회사의 PB가 특히 이제 저희가 시작을 할 때는 도대체 PB를 왜 할 거냐, 그리고 PB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갈 거냐라는 그런 전략적인 로드맵하에서 움직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구슈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의 많은 그 유통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PB는 저가고 내셔널 브랜드 대비해서 한 30-40% 정도 싼 그러한 제품을 우리 유통의 브랜드를 달고 팔아야겠다라는 그러한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이후 단계 과연 내가 차별화라는 거를 PB로 만들어내볼 트라이를 할 거냐, 한다면 어떤 카테고리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냐, 이제 이게 가장 커다란 질문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그것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벤더풀 중에서 어떤 회사가 그거에 조금 더 가까운 회사가 될 것이냐. 아까 저희가 한 5개 정도의 협업 모델을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부터 그냥 풀 인티그레이션, 디퍼런시에이션 프로덕트로 시작한다는 거는 사실은 좀 어려운 일이고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은 여전히 뭐 밸류 포 머니의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벤더들을 몇 개 정도의 협업 모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그 업체 중에서 거기로 갈 수 있는 그러한 후보군이 과연 있는 거냐.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협력 업체의 일종의 다이그노시스나 포텐셜 풀에 대한 어세스도 해드리거든요. 만약에 없다 그러면 사실은 가고 싶어도 안 되는 거고, 그럴 경우엔 정말 내가 자가 공장을 지어야 되는 거냐, 뭐 이제 이런 논의까지 하듯이 첫 번째 질문은 어떤 벤더라 그거 할 거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고 도대체 우리의 PB에 모든 회사들이 사실은 PB 브랜드들도 너무 많은데 도대체
어떠한 PB를 어떤 카테고리에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하를 할 거냐라는 그런 전략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전략적인 의사결정 하에서 과연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PB의 풀이 과연 있는 거냐라는 데서 사실은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 그러면 제가 봤던 회사, 제가 너무 길게 말씀을 좀 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봤던 가장 임프레시브한 회사가 어디가 있었냐면 그 테스코하고 아스다도 쓰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름을 바꿨는데 노던 푸드라는 회사가 영국에 있어요. 근데 노던 푸드의 매출은 영국 내에 네슬레나 뭐 유명한 소위 얘기하는 크래프트나 어떠한 제조사보다 얘네들이 굉장히 큰 회사더라고요. 근데 들어가서 봤더니 이 회사는 정말 PB만 전문으로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맨 처음에 PB를 시작한 거는 이들이 그 닭고기나 돼지고기류, 우리로 따지면 이제 하림 같은 그런 거를 많이 하던 회사인데 하림 같은 회사한테 닭고기를 집어넣은 소위 얘기하는 간편식, 뭐 그게 돈가스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만들어 보자라고 시작을 해서 시작을 한 회사인데 그 회사가 엄청나게 큰 회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꼭 이게 협력사는 중견사고 브랜드가 없는 회사에서 시작을 해야 되느냐? 저는 그럴 필요도 없고 가끔은 저희가 CPG 업체, 브랜드 업체에 접근해서 아까 LG전자에서도 누가 오셨던데 왜냐하면 CPG 업체 입장에서도 내가 PB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정말 커다란 고민거리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의 볼륨이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PB를 제치고 나는 여전히 MB만 할 거야라는 것도 사실은 퀘스천 마크가 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있는 MB 업체 중에서도 좋은 그런 후보군이 있다 그러면 그런 업체들도 저는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게 제가 몇 개의 푸드 서비스 업체한테는 그냥 PB OEM 하십시오. 이 회사가 굉장히 좋은 게 된다. 뭐 저희가 화장품에서의 콜마를 얘기하고 코스맥스를 얘기하는데 그런 게 왜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느냐. 근데 이제 그런 협력 업체가 되려면은 이 협력 업체가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꼭 있는 풀에서 써야 되느냐, 자가라는 옵션 내지는 내셔널 브랜드를 하는 업체 중에서도 우리와 이런 OEM을 할 수 있는 그런 협력 구조는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더 그 양쪽 사이드에서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요. OEM 업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요새는 이제 우리나라의 제조 업체들 중에는 ODM 업체들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갖지 않습니까? 사실 신제품 개발 능력을 갖추고 있고 신제품에 대한 제안을 하기 때문에 뭐 이러한 쪽도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 맞다고 보고요. 사실은 이제 콜마나 코스맥스가 놀라운 거는 여기는 화장품의 글로벌에 내놓으라 하는 회사들도 다 쓰고 있는 그런 업체들인데 왜냐하면 SKU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제조사 입장에서도 봤을 때도 내가 그 모든 SKU를 내 모든 공장에서 생산한다라는 게 절대 이코노미스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협력 업체라는 거는 존재하고 그러다 보면 그리 더 나가서 너네가 생각하는 이런 트렌드의 새로운 제품도 나와라는 그런 ODM까지 가는 거고 그게 이제 이러한 소비재뿐만이 아니고 제약사 입장에서도 그 OEM 뭐 CDMO라고 거기는 부르지만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게 미래 저는 트렌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업체라면은 이 OEM을 PB에 제조를 해주는 거는 나쁘다라고만 저는 보는 거는 좀 아니다. 그만큼 브랜드 사업을 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예, 뭐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사실 유통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이제 학자 입장에서 굉장히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제조업체라고 이해하고 있는 업체들이 진짜 제조업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고요. 또 거꾸로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유통업체라고 생각하던 업체들이 진짜 소매업체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거든요. 뭐 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코스맥스라든가 ODM 업체들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 과연 제조 기능이 어디까지인가 라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마트가 지금 그 취급하고 있는 그 각 여러 가지 형태의 첨가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기들 프레시 웨어하우스에서 그걸 갖다가 제조합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뭐 포장이라든가 이런 기능들도 다 수행을 합니다. 포장 선별과 같은 기능들을 수행하니까 뭐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제 제조업체는 제조 기능만 해야 되고 소매업체는 소매 기능만 해야 된다라는 경계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쪽에서 이해하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이슈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런 측면에서 그러면 과연 이러한 변화 과정들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가 저품질 상품이라고 인식이 잘못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게 시장에서 안 받아들여지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소비자들이 그 PB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어떤 베네핏이라든가 뭐 궁극적인 어떤 유틸리티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문제는 제가 허원무 교수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이크를 이어받은 인하대학교 허원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발표 내용 중에서 다 유통업체 그리고 제조업체와의 협업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는데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소비자 관점에서 이 PB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보면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PB를 좀 관심도 많고요. PB를 많이 애용하는 편입니다. 특히 뭐 유통업체에서 예를 쇼핑할 경우에 제가 이제 일주일에 이제 한두 번씩 뭐 이마트라든지 아니면 GS라든지 롯데마트에서 물건을 배송할 경우에 제가 원하는 PB 제품을 먼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만일에 그 PB 제품이 없다면 저는 다른 쇼핑몰로 옮겨갈 정도로 PB 제품에 관심도 많고요. 또 매니아기도 합니다. 아마 한국 국민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PB에 대해서 접하고 익숙해진 지가 이제 거의 10여 년, 20년까지 됐기 때문에 PB에 대해서 많이 좀 알고 또 관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과정에서 참 관심 가졌던 게 뭐냐 그러면 동일한 PB 브랜드 안에 어떤 제품들은 소비자들한테 반응이 좋고요. 어떤 제품들은 별로 반응이 좋지가 않습니다. 일례로 볼까요? 저희가 아마 올해 연초 같은 경우에도 물가가 많이 올랐다 그랬을 경우에 치킨 한번 생각해 보시죠. 치킨이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유통업체에서 PB 상품으로 치킨을 냈습니다. 초기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줄 서가서 먹는 그림을 봤는데 요즘에 다시 마트에 가보시면 치킨 매대 그 유통업체의 PB 치킨을 사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어떠한 PB 제품들은 소비자들한테 인기를 얻고 어떤 제품들은 외면을 받을 것인가, 이것들이 저는 오히려 PB를 도입하고 관리하시는 유통업체 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제가 좀 드리고 싶었던 생각은 뭐냐 그러면 PB라고 하는 단일 상품 안에 너무 많은 다양한 카테고리를 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노브랜드라고 하는 하나의 그 대표적인 PB 안에는 어떻습니까? 하나의 매장을 채울 정도로 정말 A부터 Z의 상품을 다 취급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의 또 맹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그 제품에서는 소위 말해서 CPG와 같은 전문 유명한 제조업체에서부터 소싱을 받은 물건을 채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격 때문에 조금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낮기 때문에 어떤 뭐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또 외국에서 저렴한 제품들을 갖다가 채워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소비자들의 경험이 이게 이 품질의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비자의 경험들도 보니까 조금 만족할 수도 있고요. 또 예를 들면 품질 수준이 낮았던 PB 제품을 사용하다 보면은 이게 왜 이러지? 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일례로 노브랜드라든지 이비아트에서 판매되는 흰우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남양이라든지 아니면 메일유업 같은 내셔널 브랜드부터 사실 다 위탁을 받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유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말레이시아나 아니면 이름 모를 스페인 업체로부터 소싱을 받는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런 남양유업에서 만들어진 PB 제품을 받아서 괜찮은데 해서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래 아까 이름 모를 카테고리의 제품의 PB 제품을 또 구입하다 보면 이거 왜 이러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PB 제품에서 이 관할할 수 있는 카테고리들을 갖다가 조금 더 세분화하는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PB도 브랜드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브랜드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솔직히 PB에 대해서 내셔널 브랜드의 뭐 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떤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이 브랜드가 어떠한 면에서 차별적인 가치를 갖는가. 가성비라는 거 외에는 소비자들 입장에서 경우 예를 들자면은 이마트의 그런 PB 브랜드하고 예를 들면은 GS의 PB 브랜드의 차이를 구분해 보시오라 그랬을 경우에는 잘 알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PB를 우리가 전략적으로 가져갔을 경우에는 내셔널 브랜드와의 차이뿐만 아니라 PB 간에도 차별점을 갖다가 확실히 부여를 해야지만 소비자들을 유통업체를 끌어들일 수 있는 킬러 아이템의 역할을 한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좀 약간은 조금 더 앞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 박진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PB의 세대별 진화에 대한 그런 인사이트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좀 많은 좀 관심과 다음 생각을 하게 됐던 계기가 됐습니다. 특히 4세대가 되는 라이프 스타일 PB라는 게 어떠한 의미가 될 것인가 소비자 관점에서 특히 앞으로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디자인이라든지 펑션보다 미적인 부분에서에 보면은 브랜드 셀렉션하는 경우도 높은데 이런 예를 들면 미적인 부분과 연결해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유통업체들이 특히 잡고자 하는 그런 MZ 세대를 갖다가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를 PB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박진영 교수님께서는 이 앞으로 4세대 라이프 스타일 PB가 어떤 식으로 조금 더 발전하는 것이 또는 기업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지 좋을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발제한 내용 중에 이제 PB가 어떻게 발전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라이프 스타일 전반에 PB가 이 영향을 주는 단계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김현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에서 결국은 유럽을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RD나 리들이 되겠죠. 그런 업체들은 이미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이고 우리 기업들이 그 부분들을 제가 오늘 저도 우리 기업들이 어디에 있다라는 건 제가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은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공감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얼마나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 실무적으로 또 이 돈을 만들어내는 차원에서 얼마나 어려움이 있다는 건 이미 강조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당위적으로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브랜드 자체에 대한 NB가 노력한 만큼의 그 노력,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는 브랜드 스토리텔링도 해야 된다, 뭐 브랜드 아키텍처의 재구성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강조드렸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전개해 나가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제가 말씀드릴 때 강조됐었으면 좋았었을 부분이 이현희 대표님, 김현희 대표님 쪽에서 말씀 주셨는데 현격하게 품질이 좋게 만드는 걸 가지고 고객들한테 감동을 줘야 됩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막연히 공급업체가 가지고 오는 것만으로 과연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고 협력의 문화 그리고 협력의 어떤 제도가 구축되기 전까지는 사실 참 어려운 문제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희망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 갖고 있습니다. 예, 그 구글에서 뭐 내부적으로 이제 이야기되는 것 중에 굉장히 그 항상 사람들한테 인상적으로 들려지는 그 사내의 어떤 뭐 덕트린이라고 할까, 이런 얘기 중에 하나가 Don't be evil. 그러니까 우리가 악마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내부적으로 한다라고 하거든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결국은 소비자들의 소비에 대해서 접근해 나가는 경로들에 대한 정보들을 그들이 굉장히 많이 알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소비자들한테 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측면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게 라이프 스타일을 재구성해서 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쪽 측면에서 보면은 그런데 내가 여태까지 살았던 것처럼만 계속 살아야 돼?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PB가 갖고 있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지만 반대로 소비자들한테 없어지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소비자들의 선택권, 선택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제약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게
유통업체, 특히 소매업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경계심일 수밖에 없는 것이 너의 판매 데이터 다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누가 만드는지 아니까 거기에 따라서 중간에서 너희가 그냥 얼렁뚱땅 브랜드 하나 세워갖고 이거 잘 팔리는 거니까 우리가 가로채서 하면 된다라는 식의 그런 제시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제조업체는 계속해서 소매업체한테 예속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가지 않는가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는 것이죠. 사실 전략적으로 해법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은 뭐 이런 측면에서 그 PB에 대한 규제라든가 유통업체와 소매업체와 제조업체 사이의 어떤 관계에 대한 규제나 뭐 사회적인 어떤 규범에 대한 제시와 같은 것들에 대한 욕구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측면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들에 대해서는 우리 안승호 교수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있어요? 네. 그 우리나라는 사실 규제에 관해서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특히 유통에 관련된 규제가 엄청 많고요. 또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은 규제들도 만들어내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피코크의 굴릿이라는 스프가 아마 없어질지도 모르겠다. 또 통큰 치킨도 더 이상 사 먹지 못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특히 통큰 치킨에 관해서 여러 얘기가 나왔죠. 통큰 치킨은 뭐 별거 아니고 우리가 얘기하는 진짜 PL의 하나 일종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PB가 제가 생각해도 앞으로 유통업계를 흔들 만한 큰 전략적 수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든 혹은 주위에서 왜 PB를 활성화시켜야 되느냐, 혹은 반대로 PB를 규제해야 될 이유가 뭐냐, 또 규제를 안 할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관련돼서 제가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미국에서 한 2020년부터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규제를 좀 검토해 본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셀프 프레퍼런싱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PB를 우선적으로 대우하는 일에 대해서 이걸 불법화시키려는 시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상정은 됐으나 아마 그건 통과를 못할 것이라고 보고요. 또 곧 그 상정에 대해서 통과하지 못하면 기간이 지나면 또 흐지부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움직임이 있고, 또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제 경험상 한국의 또 규제론을 주장하신 분들이 또 서둘러 잘못 또 이런 법들을 도입할까봐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곤란하다라는 점을 몇 가지 소비자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요, 지금 저성장 시대입니다. 그리고 하이 인플레이션, 높은 물가 계속 오르고 있는 시대예요. 자, 여기서 PB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PB에 물론 여러 가지 프리미엄 PB 등 등장하고 있지만은 PB라는 거는 DNA가 소위 value for money, 가치 중심적인 그런 브랜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면 제가 뭐 산자부 장관이라면 PB 활성화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PB 아까 설명하다시피 이 PB는 생산이나 유통, 그다음에 판매에 있어서의 고효율을 추구하고 있는 이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것이 확산되면 될수록 여러 가지 소비자의 후생은 증진된다. 특히 감동적인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그 영국의 슈퍼마켓인 그 드럭스토어죠. 슈퍼 드럭스토어는 이제 자꾸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데 하이진 퍼버티라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하이진 퍼버티가 뭐냐면 약품, 그다음에 아주 필수적인 의약품이나 뭐 생리대, 자기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여러 아이템들이 물가가 올라감으로써 그걸 구입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생기고, 그러한 시민들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 이 슈퍼 드럭이라는 데서 그 아이템 한 100가지를 선정해 놓고 가격을 오히려 낮췄어요. 근데 이걸 PB가 아닌 내셔널 브랜드의 협조를 얻어서 시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이 PB의 강점이라는 건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소매업의 진정 어린 어떻게 보면 혜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럴수록 요즘과 같이 이런 하이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저성장 시대에서 가장 적합한 거는 PB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주안점이 될 게 셀프 프레퍼런싱, 그러니까 자기 PB에 대한 특별한 대우라는 거를 좀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사실 오프라인에서 사실은 다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오프라인에서는 리걸한 합법적인 일들이 왜 온라인에서는 특별히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셀러인 입장에, 그러니까 리테일러 입장과 아울러서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정보를 다 챙길 수 있지 않느냐, 그걸 부당하게 이용하는 거 아니겠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엄파이어 앤 팀, 너 심판도 보고 플레이도 같이 하느냐라는 비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시장 경제에서는 그 어떤 플랫폼도 어떤 소매점도 모든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목표 고객을 위해서 존재할 뿐이죠. 자, 그렇게 따지면 그건 감독과 플레이어의 관계지 엄파이어와 팀의 관계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셀프 프레퍼런싱은 셀프 프레퍼런싱 때문에 마케팅이 필요 없는 거죠. 좀 잘 보이는 곳에 PB를 진열해 놓고 또 온라인에서 보여주고, 그것이 바로 마케팅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바로 에센스한 그런 기능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라고 한다면은 그럼 PB의 존재의 어떤 역할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셀프 프레퍼런싱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PB가 문제가 된다면 그건 극단적인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규제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공정거래법과 관련돼서도 또 다른 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법에서 잣대를 대서 그것이 불법적이라면 그렇게 처분하면 될 것이지, 또 다른 법을 만드는 시도 같은 것이 생긴다면 상당히 불행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로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소비자들에게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경제 상황에 대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데도 PB가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장 논리와 상관없이 규제하게 되었을 때 볼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혜택 대비 우리가 규제를 통해서 갖게 되어질 기회의 상실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셀프 프레퍼런싱이라고 하는 말이 잠깐 나왔는데요. 이게 나오게 된 그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마존에 대해서 반독점 규제에 대한 이 조사를 하면서 아마존이 온라인 셀러가 리스팅하는 그런 상품들에 비해서 아마존 자체가 리스팅하는 상품들의 우선순위가 훨씬 더 높은 것 같더라.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걸 보니까 아마존에 의해서 리스팅된 상품의 매출액의 비중이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광고비 비중보다 훨씬 더 높은 것 같다. 상품의 등록수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되어지는 게 오프라인에서 하고 좀 다른 양상들이 이제 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물리적 위치들을 매대 안에서 조정하고 옮기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닌데,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정보의 유통도 훨씬 빠르고, 그리고 상품에 대한 어떤 제시 순서와 같은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비정형적으로 제시되어질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새로운 이슈들을 만들어내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현재 커머스 플랫폼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빅 플랫폼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빅 플랫폼들도 이러한 PB 영역에 대한 고민들과 자가 리스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봐서는 이렇게 온라인에서 새롭게 브랜드로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전에는
온라인 브랜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브랜드를 만드는 과정하고는 좀 다른 과정들이 벌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온라인 브랜딩이 빅 플랫폼뿐만 아니라 사실은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경계에 서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면서 소매 기능을 상당히 담당하는 그러한 업체들에 의해서도 많이 만들어졌었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블랭크의 마약 베개와 같은 케이스가 이제 좀 옛날 이야기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 제가 좀 관심 있게 보았던 기업은 명품 식탁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명품 식탁이라는 기업은 빅 플랫폼의 셀러입니다. 근데 스스로 제조업체라고 얘기하지만 스스로 제조 설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에어프라이용 냉동식품들의 상품 구색들을 구성해서 이러한 구색들을 마켓 프로즌이라고 하는 일종의 프라이빗 브랜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제조와 유통 소매의 어떤 경계선에 있는 그런 업체들이 등장하고 이런 업체들이 뭐 연매출 몇백억씩을 갖다가 달성하는 그런 양상들로 움직여 나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재조합되어지는 것이 갖고 있는 힘이라는 건 결국 그냥 단순 제조 기능만 가지고 있는 제조업체가 소위 말하는 D2C와 같은 형태로 온라인 브랜딩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큰 격차가 존재하고 그 사이에 그 유통 격차를 메우는 어떤 기능들이 계속해서 발전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프라이빗 브랜딩 그리고 그런 브랜딩의 형성들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전망을 갖고 계신지가 좀 궁금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온라인 쇼핑 업계의 여러 그 이해관계를 갖다 대변하고 계시는 온라인 쇼핑 업계의 조성현 사무국장님한테 말씀을 좀 들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온라인 쇼핑협회 조성현 사무국장입니다. 저는 토론문을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여러 플랫폼 사업자들이 아까 이제 김현희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소매 시장에서 PB 상품의 침투율이 15%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사실 PB 상품을 확대하고자 하는 나름의 다 계획을 잡고 별도의 뭐 부서 또는 해외 PB 상품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을 모셔가지고 별도의 부서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PB 상품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일련의 움직임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안승호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공정거래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정거래법으로 충분히 규제가 어렵다라는 행정당국, 그러니까 즉 공정거래위원회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올해 1월 온라인 플랫폼 시지 남용에 대한 심사 지침을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도 사실 모자랐는지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만을 내용을 담아서 별도의 플랫폼 사업자들이 적용받는 별도의 플랫폼 공정거래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가칭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 생태계에서 이 PB를 더 확대하고자 하는 막 기로에 쓰고 각사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 당국은 지원을 해도 모자를 판에 이제 규제로의 접근을 하는 이런 상황이 저희 업계는 대단히 불편합니다. 제가 이제 토론문을 저희는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뭐 질문을 주고받고 하는 사실 토론에 익숙지가 않아서 저는 당연히 이제 토론문을 준비하고 이 토론문 중심으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하는 자리로 사실 인지하고 왔는데 그래도 뭐 오랜 시간 준비한 내용이니까 이 토론문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토론문은 기본적으로 여러 PB 상품이 갖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취급하고 있는
PB 상품이 갖고 있는 여러 순기능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순기능 부분을 일단은 고려하지 않고 그냥 규제로에 접근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담은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그 유통업체와 협회 관점에서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B 상품, 그러니까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 좋은 PB 상품은 고물가 시대에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경쟁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많은 이익으로 돌아가고 있는 게 이제 사실입니다.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많이 이 PB 상품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소비자 물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이 PB 상품의 가격은 오히려 인하되고 이 PB 상품이 물가 인상 억제 효과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비자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한국소비자원의 보도자료에서도 나왔듯이 MB 상품에 비해서 20% 이상 저렴하고 소비자의 약 76%가 PB 상품이 가계비 절약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PB 상품 하면 이마트를 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마트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일단 고객 구매 빈도가 높은 먹거리와 생활용품 중심으로 한 25개 품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해서 품목별 그 1위 상품과 가격을 비교를 해봤는데 이러한 제조사 브랜드 상품보다 평균 46% 저렴하다 PB 상품이 이러한 조사 결과가 나왔었고요. 우리 쿠팡의 이제 경우에도 23년 2월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사실 11%가 웃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에서 취급하고 있는 40개 정도의 PB 이제 가공식품 가격은 오히려 소비자 물가가 11% 이상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0.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리서치 기관 또는 언론에서 PB 상품에 대해서 여러 이제 순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은 PB 상품을 구매하는 이유가 일단 기존 제품 대비해서 저렴한 가격이라고 여러 리서치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60%를 상회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풀어야 될 숙제도 있겠죠. 이제 품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플랫폼 사업자 또는 온라인 유통 사업자 입장에서 김윤희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보다 협력업체하고 더 긴밀한 콜라보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홈플러스도 신선농산이라는 PB 상품을 일단 어느 정도 자격이 되는 업체를 발굴을 해서 생산부터 이제 나중 출하까지 모든 이제 단계적으로 개입을 해서 양질의 PB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일련의 노력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물가 안정과 이제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번째는 그 PB 상품이 중소기업 판로 확장, 즉 매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맞물려서 PB 상품으로 참여하는 협력 업체들의 고용 창출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중기중앙회에서 2차례 정도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한 게 2020년도인데요. 이때는 중소제조업 대상으로 한 4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51% 정도가 판로 확보에 대단히 많은 애로가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필요성에 대해서는
63%만 83% 정도가 브랜드가 잘 알려지지 않아서 영업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그리고 사업 환경에 대단한 큰 한계를 경험했다라고 응답을 한 바가 있습니다. 중소 제조 사업자 성장에 있어서 판로와 브랜드 경쟁력 확보는 사실 이제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그 중소 제조 사업자가 우수한 기본적인 네트워크, 여러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저희는 온라인이니까 온라인 유통업체와 콜라보를 했다라고 치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여러 이제 고민거리가 사실 해결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런 우수한 또 모범적인 그 상생 사례가 언론에도 많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쿠팡 같은 경우는 CPLB라는 그 이제 쿠팡의 PB 상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별도의 조직이 있는데요. 협력사 10군데 중에서 한 9군데 정도가 중소 제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이 PB 상품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8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른 이제 고용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중기벤처부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년 대비 2.4%, 같은 기간 벤처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고용 인원이 8.1% 정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쿠팡 PB와 협력하는 중소 제조사 같은 경우에 올해 3월 기준해서 전년 동기 대비 한 22% 증가되었습니다. 쿠팡이 오늘 전시회 앞부스에 저 국장님 예,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 네. 이제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리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소비자 후생이나 물가 안정 그리고 중소기업의 여러 판로 지원이나 매출 확대, 고용 창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맨 마지막에 드리려고 했던 부분에 대한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순기능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정부, 행정당국 그리고 국회에서는 이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규제를 양산해 내려고 하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부에서도 이런 이제 순기능 요소를 감안해서 생태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지금은 규제할 때가 아니고 지원할 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까 처음에 우리 두 번째 발표자로 나오셨던 김현희 대표님께서 이제 얘기해 주셨던 유통업체 입장에서 본다면은 동반성장 뭐 이런 이슈들과 너무 제약되어지면 오히려 전체 PB 경쟁력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이건 열어놓고 얘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전통적으로 PB가 상대적으로 좀 중소기업들 중심의 벤더들을 개발하는 그런 과업들을 생각하는 것들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본다면 이게 전체 생태계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이런 측면들에 대해서는 우리 첫 번째 발표를 진행해 주셨던 박신용 교수님께서 김현희 대표님은 더 유통사 관점에서 제시를 해주셨다면 박진용 교수님은 좀 더 전체 생태계 관점에서 이야기를 갖다 진행해 주셨던 그 측면이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되는데요. 간단하게 한 번만 다시 짚겠습니다. PB가 성공하기 위해서 리테일러의 리더십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리테일러의 리더십 속에서 만들어지는 PB라는 어떤 생태계, PB라는 어떤 장에 대해서 그럼 과연 제조업체들은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쟁력이 있고 핵심적으로 잘할 수 있는 분들한테는 기회가 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의 본인들의 역량이 시험되는 장이다. 그 기회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PB가 드디어 우리가 리테일러들이 지금까지 채널에서 리더십을 갖는다라고 계속 말하고 주장해 왔었는데 그 리더십이 결국 제조업체의 협업 관계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제조업체들도 리테일러의 PB 전략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해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박신종 교수님 발표하시는 과정에서 이 생태계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제조업체와 소매업체 그리고 소비자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 각각의 이해관계자, 뭐 아니면 우리 PB와 관련된 생태계가 어떻게 서로 상생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소비자들은 어떻게 요구할 것인가, 그리고 소비자들이 충족되어지지 못한 소비자들의 욕구는 어떻게 더 채워나갈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중심 가치가 되고 그 위에 제조업체와 소매업체가 어떻게 협력해서 그러한 과업들을 수행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이러한 환경들을 조성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책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우리가 PB를 소매업체와 제조업체 간의 협력 시스템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산업통상부에서 지금 유통물류에 대한 정책 전반을 관장하고 계시는 김정기 과장님께서는 어떤 식의 정책 비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장 김정기라고 합니다. 아까 이제 그 패널 토론, 그러니까 패널 안승호 교수님하고 조성현 사무국장님께서 규제, 그러니까 PB라든가 온라인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 좀 많이 비판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자리에 나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정부를 대표해서. 그래서 제가 나와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저는 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규제 관련해 가지고 저희 부 이제 오비들이 가끔 하시는 얘기인데, 옛날에 이제 기자님들이 그분들이 오비들이 산업부 관료하실 때 물어봤던 말 중에 하나가, 왜 금융 쪽에는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기업이 왜 안 나오느냐, 그 얘기를 물었을 때 우리 그 오비들이 산업부는 규제를 다 풀었고 그다음에 금융위는 아직도 규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 기업이 안 나온다고 그렇게 한번 말씀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에 되게 좀 인상 깊었고, 아까 규제 관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공정위한테 전달할 게 있으시면은 저희 산업통상자원부, 저희는 이제 규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든지 좀 시장 원리에 맞춰서 철폐돼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어깨를 대변을 해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통물류과장으로 온 지는 얼마 안 됐는데요. 제가 여기에 와가지고 받은 처음 느낌은 뭐냐면, 최근에 이제 그 쿠팡에서 이제 주로 하시죠. 그러니까 로켓 배송, 그에 따라서 뭐 다른 업체들도 새벽 배송, 뭐 아무튼 빠른 배송으로 아무튼 요약되는 그런 배송을 좀 강조하다 보니까 이 유통업체들이 물류기업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통업체들이 창고를 갖다 큰 창고를 짓고 그 안에 자동화된 설비를 갖춰서 아마존 같이 풀필먼트 시스템을 갖추고 빠르게 이제 그 차량 같은 걸 갖다가 잘 조직을 해가지고 배송을 하는 게 뭔가 경쟁력의 큰 요소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와서 들었던 거는 아무튼 배송이 중요하다. 그거를 많이 들어서 유통기업이 물류기업화하는 건가 하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에 맞춰서 사업들도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 오늘 주제 PB라는 얘기, PB는 결국 상품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PB란 얘기가 오늘 주제가 됐고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했을 때 되게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회사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이 어떤 상품,
그리고 제가 최근에 만났던 유통 관련 전문가분 얘기도 이제 PB 얘기를 하시면서 점점 유통기업들이 소매 제조업으로 변신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물론 이제 아까 쭉 말씀해 주신 것처럼 PB가 이제 각광받는 이유는 뭐 비용 인하에 대한 필요성, 그 다음에 어떤 프리미엄 PB를 갖다 개발함으로써 고객들의 로열티를 제고해서 이 경쟁이 심한 유통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건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계속 보았던 어떤 제조업의 어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습, 그런 것들하고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정책 방향을 필 때 저희의 경험들이 PB 시장 확대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뭐 김현희 대표 파트너님도 상생 쪽 얘기해 주셨는데요. 저희 쪽에 항상 상생 쪽 이슈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90년대 대학 다닐 때 그때 한참 유행했었던 게 일본의 도요타의 그 저스트인 시스템을 많이 얘기를 했었고 유행을 했었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기본적으로 도요타라는 자동차 회사와 거기에 딸려 있는 많은 그 협력 기업들이 서로 합심이 돼서, 심지어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나올 때는 그거에 맞춰서 기계 설비도 지원을 하고 그 부품에 대한 디자인들도 지원을 해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쪽으로도 수출 관련해가지고 PB 관련해서 수출 중소기업이 내가 비록 PB로 해서 납품을 했지만 내 제품이 나가는 거 그걸 갖다 수출로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런 또 이슈들도 나오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예를 들면 편의점이나 마트 쪽에서는 이걸 PB로 했을 때 내가 얼마까지 그 협력업체를 책임져야 하는 그 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이슈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이제 요 PB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올해 하반기에 그 유통산업 발전 기본 계획을 갖다가 또 6차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B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또 정리를 해가지고 그 계획 안에 담아서 그 방금 말씀하신 어떤 PB 산업, PB 시장 확대라든가 규제 개선이라든가 그런 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말씀은 이상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시장이 굉장히 그 효율적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봐서 시장 굉장히 또 잔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생존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가 되어져 버릴 수밖에 없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아주 특정한 영역에서는 계열화되어지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효율성을 갖다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PB 같은 경우에는 딱 그 중간에 있는 구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속된 것도 아니고 완전히 시장에서 도입되어지는 것도 아닌 네트워크화되어진 관계 속에서 장기적으로 시장이 구성되어지도록 하는 경쟁력의 원천을 재구성하는 그런 일들을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그런 일들이니까 뭐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유연하면서 동시에 효율적일 수 있는가에 대한 소매업체의 도전 과제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가 사실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풀필먼트가 정말 핫 이슈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유통업의 본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품 이야기로 다시 돌아왔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기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는 이런 발제를 준비를 했고요. 예,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한국 유통업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오늘 장시간 동안 발표해 주시고 우리 토론에 임해 주신 우리 발표자와 토론자에게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